제가 일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죠. 그죠? 혹시 기억이 나요? 어디서 태어났고, 또 그가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독립협회에서 운동하다가 반란죄로 감옥에 가서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옥중에서 5년 7개월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했죠.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을 하면서 미국을 가게 되죠. 예?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누구에 이기든 간에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독립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그러한 그 리커멘데이션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추천서죠. 그죠? 추천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5년 만에 하버드대, 워싱턴 대학,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또 한국에 와서 1910년도 10월 10일 날 외우기 좋습니다. 1910년 10월 10일 한국에 들어와서 YMCA 사감으로서 총무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또 이제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일본 테라우치 총독이 이제 한국 청년들이 교회만 가면 깨어난다. 그것을 어떻게 제지를 해야지? 그들은 좀 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짓 선전선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105인의 사건이 시발이 되죠. 그 105인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윤치호가 붙잡혀 들어갔고요. 이승만도 1호로 이제 체포돼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YMCA 치외법권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를 구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었고요. 참 빠르죠. 1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오늘 7주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독립정신 한국교회 핍박 잘했는지 모르겠는지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다. 열심히 그래도 달려왔습니다. 제가 앞서 쭉 이야기를 했죠. 105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YMCA 진례 총무와 모터 총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 형사들과 협상을 하게 되죠. 당시는 이승만이가 미국 교계에서 아주 이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승만을 체포하게 되면 당신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종교 핍박으로서 큰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됐냐? 이승만을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22년 3월 26일 날 그의 나이 37세 때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망명해가지고 33년 동안 미국에서 독립외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75세, 중풍병자였습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문 앞에 와서 발에다 주는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1년을 보내면서 드디어 박용만과 함께 1913년 2월 3일 호노루루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공한 이 숙소에, 자그마한 숙소에서 2개월 동안 두문불초하면서 한국 교육 핍박을 쓰기 시작을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까지 강의한 거 아세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쓸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독립이 기독교 정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우리 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선포하죠? 이 나라가 동양에서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례 교인이 1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동양의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옥중에서 독립정신에서도 기독교로 교화를 당하고 독립정신 6대 강령에서도 뭐죠? 기독교를 근본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나라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33년 동안 뭘 했느냐? 첫 번째, 이렇게 교육 사업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배양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깨우고요. 이곳에서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승만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왔을 때 임병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을 돕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인 기독 학원입니다. 처음에는 하와이에서 1세대 이제 이민간 많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어떤 여자아이는 팔리고 거지처럼 막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이런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교회고요, 2층은 교실이고 3층은 여자 기숙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으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교회를 5개 개척을 했어요. 그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5개나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48년 4월에 이제 한인 기독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와이 가면 아주 유명한 건물로 자리 잡고 있죠. 이 뭐하고 닮았어요? 광화문이에요. 네, 광화문 건물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인 기독교회라고 했고요. 지금은 힐로 한인교회라고 하고 있네요. 이때 많은 여성분들이 부인 구제회에서 돈을 기금해가지고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으로 한국 한인교회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대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숲 공장입니다. 숲 공장인데 아직도 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지촌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문서로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태평양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해외에 있는 전 한국인들에게 보내주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923년도에 이 태평양 잡지 책에서 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2023년도에 있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당 당부당이란 이 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공산당 당부당.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몇 년도였어요? 볼셰비키 혁명 몇 년도야? 몇 년도? 우리 3.1 운동이 언제였어요? 몇 년도요? 19년이죠. 볼셰비키 혁명은 2년 앞섰어요.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 공산당이 되었죠. 그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막 전 세계 센세이션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초벌 리더들도 다 공산주의자들이 가득할 정도였어요. 미 국무부에 특히 많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승만이 독립외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승만은 공산주의 당부당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5가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재산을 이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거, 자본가를 없애버리는 거, 지식계급을 없애는 거,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 정부에서 무정부 상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 출판에서 통해서 이제 초반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 무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 국무부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미국으로부터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의 주권이 없어요. 이승만은 그걸 미리 보고 이제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해요. 언제부터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쪽 한미협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포럼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그런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이제 기독 친환회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했냐? 신문기자들,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서 한국 독립권 보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시정부 이제 정부 승인을 얻으려고 했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국무부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앞서 말한 것처럼 한미협회, 기독교 친환회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청년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미국에 동참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나중에 전쟁에 승리되었을 때 우리의 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짜다가 독수리 작전, 네코 작전 이렇게 다 하다가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군 투입을 못하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주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년 4월 6일부터 전쟁이 끝날 무렵에 유엔 총회가 창립이 돼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또 가가지고 이제 독립을 외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해요. 여기 빠진 이야기도 엄청 많거든요. 크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후반부에는 임시정부를 인정해줘야만이 이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주권으로 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힘이 센 미국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을 알아요? 여러분들? 자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언제 썼냐면 1941년 6월 달에 이 책을 썼어요. 한국 제목으로서는 일본 내막기. 그 다음에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을 저술을 했을 때 이 책의 저술 내용이 뭐냐면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이제 천황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토 확장의 야욕이 종국에 어디로 오냐?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자마자 이승만에 대해서 미국 평화주의자들이 저 미친 왕이 저 전쟁을 좋아하는 놈이다 막 하면서 막 욕을 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12월 7일 날 그 해에 일본 비행선들이 이제 편대들이 와가지고 도라도라 하면서 암호명으로 하와이를 막 굉장히 강하게 강탈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책이 막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 고생했다. 이러면서 2층은 집이고요. 1층은 이승만 독립운동하는 사무실로 썼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요. 이때 12월 7일 진주만 습격했을 때 미국 애리조나 호가 침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신문 호의 기사입니다. 사실 미국은 고립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에 유럽에서 발발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부터는 미국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 애리조나호 침몰되어 있는 기념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기념관이 있죠. 그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이 4, 5년 동안 치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당시에 만일 일본과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미군 100만 명, 영국군 5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단이 뭐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어요. 최초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6일 리틀 보이라고 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해. 그래가지고 9일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하나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항복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 했죠? 처음에 일본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죠. 언제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두 번째 또 언제야? 청일전쟁 1894년 되었을 때 두 번이나 일본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그때 뭐라고 독립정신에 써놨습니까? 첫 번째 있을 때 우리는 청나라가 무서워서 배신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번에도 또 독립을 누구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죠? 네? 누구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어요? 어때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져서 이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가 29살 때 독립정신에서 쓴 거를 보세요.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계속 한탄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고요.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 선택을 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에 보시면 나사에서 밤에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보세요. 예, 이 밤에 암흑과 같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회를 또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죠. 자, 그러면 미군정 시기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하지 중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대체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실제로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동아일보 출 46년 8월 13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를 원하냐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 가장 많은 게 뭐죠? 예, 사회주의가 70%예요. 공산주의가 7%예요. 그러면 77%,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 80% 가까이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몇 명이에요? 예, 14%, 12%, 10%밖에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은 힘겹게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1단계로서, 자, 임시정부는 어디 있죠? 지금 중국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어디 있죠? 미국에 있죠? 그러면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하나는 일본 식민지 상황에서 지주로서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박헌영이와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에서 방해 놓은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박헌영이고 이 사람이 여운형이에요. 둘 다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러면 여운형은 조금 이렇게 순한 공산주의고 박헌영은 아주 악질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뭘 만들었냐? 여운형이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드디어 9월 7일 날 그것이 해체가 되면서 어떻게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월 11일 날 그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때 이 사진에서 보면 아직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는 이승만을 주석으로 이렇게 이승만, 주석 이승만이라고 해놨어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국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여운형이는 9월 7일 날 두 차례의 테러를 당하고요. 또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러면 일본 식민지에서 지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우파인 송진욱, 김성수, 장덕수 이런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오면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1948년 9월 9일 날 이제 일본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가 육군 대장이 이제 미국에게 이제 항복 사인을 이 조선 총독부에서 사인을 하면서 국기가 내려지고 미국 국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을 바로 하고 싶었는데도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미 국무부에서 이승만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 계속 배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승만을 찾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가드를 통해서 이제 미 국무부에 전달이 되면서 이승만을 귀국하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 날 귀국해서 17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전 국민이 통일하자고 하게 돼요. 자, 여기 다음 사진은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좋습니다. 이거 좋겠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6일 날 와서 이제 좀 쉬고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까 전에 좀 검은 사진이 있었죠. 그 동영상 그때 말한 영상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거를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20일 날 4일 지나서 이제 1945년 10월 20일 날 11시 미 군정청에서 이제 서울 시민 연합군 환영대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은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그 단상에서 이승만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와우,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니 감개무량하다. 그립던 삼천, 정든, 동포 형제들, 나의 가슴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에 대해서 이제 신문들이 이제 이승만 신드롬이 나타나요. 아, 건국의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 독립운동의 성부자, 혁명전선의 근인이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이 막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 연설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고 난 뒤에 이 연설을 통해서 쭉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막혔던 우리 앞길이 이제 열리는 것이다. 이 일을 잘 해내고 못해낸 것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세계 각국들은 어때요? 우리가 40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조선은 정말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그러면서 나는 전쟁이 끝난 후 곧 나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고 지금 애만 써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서로 합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들어올 때 독립운동가로서 뭐 이렇게 정부의 요인으로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요. 김구도 개인 자격으로 나중에 들어오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계속 이어서 뭐라고 연설하냐. 나는 앞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거니와 싸움을 할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더 많았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더 많다는 거. 나라를 독립을 못 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집사님의 세대는 이 나라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에서 꿈틀거렸던 종북 주사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책임으로 이렇게 토요일마다 일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깨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임은 이제부터 생기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의 이러한 많은 반국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우글거리는 간첩의 나라를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다시 정상화를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앞서 말했죠. 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우리에게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했죠. 여기서 또 그 말을 해요. 그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또 주었다. 무슨 기회죠? 무슨 기회예요? 독립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 독립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나만 살자고 애쓰다가 민족 전체 못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한 사람의 영광이나 지위를 떠나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국민이 번영해야 한다는 그 위에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우리 할 일은 먼저 우리 전체가 살아야 한다는 그것뿐이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올바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월 23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또 한 달 늦게 이제 임정 요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김구가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개인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냐?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조선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 군사를 투입할 것이라는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건국 역사가 이제 피의 투성이가 될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제요? 1945년 연말에 12월 16일부터 27일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이렇게 삼상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하기 전까지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러면서 앞서 말했죠. 신탁 통치를 하려면 미군과 소련이 공동위원회가 되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 수립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내내 신탁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탁 통치는 언제? 1945년 2월 얄타 회담 때부터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냐? 좌우 전부 다 신탁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증거로 보면 45년 12월 29일 날 신조 선보에서 조선공산당 정태식이가 이렇게 말했죠. 절대 반대하자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신탁 통치 반대할 때 전 국민이 전부 다 이쪽에 섰습니다.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러나 1월 2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박헌영이가 북한에 넘어가요. 북한에 가가지고 지령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건 송진우가 이제 그 전라도 출신으로서 아주 우파적인 성격을 강하게 띈 송진우 선생이죠. 이 사람은 이제 경교장에 가가지고 김구를 설득을 해요. 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탁을 거쳐야 된다. 김구를 설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12월 30일 날 새벽 10시에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김구파에 속한 경찰인 한현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탁 운동 반대가 이제 막 일어나는데, 신탁을 하려고 하면 앞서 말했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협의를 하게 돼요. 그 협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 스토리를 어제 정리하는데, 어제 제가 일찍 좀 마쳤어요. 수술 빨리 끝나고 이래가지고 한 2시쯤에 집에 와서 제가 밤 12시까지 제가 이걸 또 정리를 했습니다. 10시간씩 제가 준비해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아시겠죠? 커피 마시든지. 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신탁 통치하려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46년 3월 20일 날 덕수궁 석조전 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가 서로 어떻게 의논을 하냐. 소련은 찬탁,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받겠다는 사람만 정당과 시민단체만 참석시키라. 아니다. 하지는 자유롭게 하자. 반대하는 사람도 다 모이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경론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언제요? 1946년 5월 6일 날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을 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5월 달부터 지방 순회를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에 이제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단독정부 수립한다는 게 무슨 발언이죠? 정읍 발언이죠. 예, 6월 3일 정읍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소련을 철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 되니까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승만은 계속해서 하지중장하고 싸우니까 이제 미국 주도하에서 좌우합작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복잡하죠? 좌우합작 수립을 하게 돼요. 좌우합작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운형이가 공산주의자라고 했죠? 그러면 김규식은 우파예요. 그렇게 좌우합작을 하면서 김규식이가 학자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는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똑똑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규식을 대표로 삼는. 근데 이렇게 좌우합작을 하다 보니까 우파도 싫어하고 좌파도 이제 공산주의자도 싫어하다 보니까 1947년 7월 19일 날 여운형이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좌우합작도 해체가 돼요. 이승만 대통령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 가지 큰 염려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하지 중장에 대해서 권위가 어느 정도 권위였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황제예요, 황제. 하지 중장이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김구나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지 중장에 대해서 비교적 이렇게 순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유일한 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가 이승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 노인 정신병자다, 미친광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승만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승만은 분명히 독립정신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알겠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6대 강령 중에서 주권이 있죠? 주권, 예? 국권. 우리가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합작이든 미소공동위원회든 이렇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뭐냐면 1946년 2월 달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 발언하기 전 4개월 전에 이미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정부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토지개혁하고 금융개혁하고 공장 사유재산 다 몰수하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북한에는 이렇게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남은 거는 뭐냐? 미소공을 통해서 남한까지도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 그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한반도에서 미국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은 많았던 거예요. 하지는 뭐냐면 소련 적화야욕을 경계하려고 정책을 세우는데 미국 국무부는 어떠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이 유럽에서 1,7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니까 소련하고 무조건 협력해라. 이렇게 좌우합작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승만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또 세 번째로 염려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협상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란드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남방순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막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은 5월 6일 날 전라도 보성에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정읍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된다. 이러면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가 안 되면 우리는 통일 기관을 즉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귀국 후에 어디에서 살았냐? 이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살았어요. 조선 호텔에서 한 4일쯤 있다가 이제 사업가 일제시대 때 광산업을 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된 장진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권을 많이 얻어야지 이러면서 도남장에 와서 사세요. 이렇게 집을 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월 24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여기로 옮기게 됐냐면 조선 호텔에 이승만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막 하루에 300~400명, 뭐 수백 명이 찾아오니까 그 호텔에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해방정국이 중심지가 되고요. 이 도남장에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결정했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지 중장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장진섭이는 사업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하지한테도 잘못 비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7년 8월 25일 날 마포장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여기 도남장에 살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안 되겠다. 하지 중장도 못 믿고 소련도 못 믿겠고 좌우 합작도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승만 대통령 벌써 꿰뚫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면서 실행에 옮겨요. 1946년 12월 4일 날 이승만은 단정 승인을 위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죠? 동아일보에서 11월 23일 날 이 박사 유엔 총회 간다. 조선의 급선무는 오직 독립이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작업을 해요. 46년 9월 달에 임영신 중앙대 설립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여성쟁인데 임영신을 미국 유엔을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국가 장들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지금 남한에 지금 12월 4일 날 가니까 11월 달이면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달에 10월 1일 날 대구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한에 지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적색분자에 의해서 테러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겨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단독정부 성립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세 번째 작업으로는 뭐냐? 미국에 한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가 심어놓은 위원회가 있는데 임병직은 이승만의 제자입니다. 거기에 미국인 스태거스를 통해서 국무부의 히들링을 통해서 남조선을 단독정부를 승리해달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가서 미 국무부에 6가지 건의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과도정부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신 이 과정을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승만을 많이 도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됐냐. 유럽에서는 소련이 동유럽을 공산화를 계속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은 더 이상 공산화를 못 나오게 철칠은 1946년 3월 35일 날 이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철의 장막이라고 연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3월 12일 날 이제 거의 일주일 후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너희들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전쟁을 이겼지만 이제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러면서 냉전을 선포하여요. 그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계기로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감사를 해요. 왜? 트루먼 감사합니다. 과도 독립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우리 조선이 과도정부 수립함으로써 공산주의 진출에 대한 방패제를 구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문제가 대한의 독립 문제가 어디로 넘어갔죠?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엔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복잡해요? 진짜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복잡한 일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도 반탁을 고집하는 이승만은 도남장의 이제 가택 연금이 돼요. 어떻게 미국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4월 20일 날 갔다 와서 이제 나중에 하지 중장을 만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미 국무부에 이러이러이러한 했고 지금 유엔 우리나라를 유엔에서 이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독 정부 수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다. 이렇게 하지 중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하지는 뿔따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는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김규식한테 1억 원, 당시에 1억 원이면 얼마나 커요? 그렇게 돕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뿔따고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은 다음 달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바로 가택연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버트 올리브가 쓴 대미투쟁이라는 책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도남장 정원을 거닐고 있으면서 사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남장에서 이제 장진섭이라는 사업가가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지 중장한테 이제 이렇게 의뢰돼가지고 그들이 쓰고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포에 있는 마포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자리는 그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습해요. 여름철에도 막 습하고 냄새나고 춥고 문짝도 다 떨어지고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자기가 미국에서 가져왔던 이런 걸 연장을 가지고 문을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기거를 했습니다. 근데 추워가지고 난로도 없어요. 전기 난로도 너무 삭아가지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그 집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양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에게 가장 정치적 역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고 미군적 견제 속에서 이곳이 유폐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두 번의 암살 사건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암살자를 이제 체포를 해보니까 누구냐? 현직 경찰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건들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도남장에 기거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실업가 34명의 도움으로 해서 이 이화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까지 유엔에게 우리나라를 이제 유엔에게 이제 우리나라를 승인해달라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공산화시켜야 되는가? 이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게 돼요.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면 1946년 5월 달에 위패 사건이 있어요. 위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 군정에서 미 군정에서 이제 위패 사건으로 인해서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면서 김일성과 스티코프를 만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제 남조선은 유엔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단독 정부 수립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박헌영이는 신전술을 하자. 신전술이라는 것은 무장투쟁이라는 거예요. 신전술을 하자. 김일성은 좀 반대를 했는데 스티코프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김일성하고 또 박헌영이가 서로 싸우면서 46년 7월 달에 스탈린은 호출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면서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스탈린이 김일성을 후보로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헌영이 신전술 남하를 해가지고 9월 달에 부산 총파업을 일으키고요. 10월 1일 날 대구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안 넘어가네요. 또 뭐가 여기 있나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서 보통 이제 시작되는 게 9월 부산에서 총파업이 일어났고요. 10월 1일 날 대구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10월 폭동이 어떤 계기로 일어났냐면 그때 콜레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남한에는 물량이 부족했잖아요. 쌀도 배급제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콜레라가 심하니까 어때요? 기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많은 대구 사람들이 쌀이 부족해가지고 부인네들이 부대짜로 큰 양품을 가지고 쌀 달라고 도청에 가서 결판을 내자고 막 이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대구역에 모이면서 쌀 배급 1급제를 폐지하라 이러면서 이제 대구역 앞에 있는데 대구역 맞은편에 일이 있었어요. 노동자 평의회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본부에서 어떻게 했냐? 예, 노평 사무실 2층에서 여기 2층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고함을 질러 경찰 저놈들 죽여라 함성을 지르니까 이제 도팔매질 던지고 그러다 보니 경찰이 당황해가지고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죽어도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연탄 공장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최무학이라는 학생회장과 대구의대 학생 4명이 이제 학생들을 선동을 하면서 시체실에 있는 포르말린 담궈진 시체를 끊어가지고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00명이 허위 선전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15,000명이 문제화되는 대규모의 폭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경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죽이면서 이렇게 시체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라 이 반동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요. 여기 글 적어보면요. 부인과 두 딸을 몽둥이로 때려잡고요. 트럭을 집을 들어박아서 부인의 배를 칼로 찌르고요. 안방에 불을 질러서 양복을 탈취하고요. 막 이렇게 차에다가 새끼줄을 매가지고 1시간가량 대구시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폭동이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왜 이걸 언급을 하는지 여러분들 쭉 보면 대한민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라도에서 최근에 전두환과 연관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유언비어에 있었거든요. 여자 젖가슴을 잘랐다. 여자의 배에 임신 갈랐다. 이때 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이때 행한 일들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구의 폭동이 막 쫙 충청도까지 막 파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 4,500명, 김도환이 이끄는 우익 청년 3,000명 이렇게 미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겨우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10월 1일이니까 한 달 10일 동안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왜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독립정신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영토 야욕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33년도 7월 달에 모스크바 방문해가지고 추방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5단계 47년 3월 10일 트루먼 독트린을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유엔으로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엔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국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참으로 뭐라고 해야 돼? 애틋하다고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난관들이 또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제, 독립 문제를 미국 손에서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유엔 소위원회들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메논이라는 인도 사람이 위원장으로 뽑히게 돼요. 자, 이게 참, 이렇게 뽑히면서 이제 한국 문제를 어떻게 남북한 전체가 통일정부가 돼가지고 선거로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독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 소련이 유엔 소위원회 북쪽으로 오는 것을 거절을 하게 돼요. 거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남조선 하나만 가지고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단독 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자, 김구가 돌변해요. 김구는 1월 28일 이전까지는 이승만과 함께 바탕운동하고 좌우합작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미소 양군 철수 후에 남북 요인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결국 이승만 혼자서 이제 유엔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김규식은 이번에 유엔 위원회에다 남북 지도자 회담 의견서를 또 제출하고요. 잠깐만요. 한민당 김구는 모스크바의 대변인 자살적 행동 공산당의 모략. 잠깐만요. 1월 20일 유엔에서는 소련이 유엔 조선위원단의 소련 점령하에 북조선 입경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헷갈리면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남북한에 동시에 선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북조선을 점령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입국을 거절하니까 이제 유엔으로서는 본래 자기들 플랜이 남북한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차례의 고비가 생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유엔에서 남한 단독만이라도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지금 어려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붙여놨죠? 이승만,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윤숙 들어봤어요? 시인이에요.
그리고 메논, 이제 유엔 위원장이에요. 참 이 세 사람을 보면 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작전을 하는구나.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메논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리셉션 하는데 이제 우리 여성 정치 지도자들도 같이 왔어요. 근데 모 윤석열하고 대화를 하니까 막 인도시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모 윤수를 통해서 메논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참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 모르죠? 첫 번째 1라운드는 뭐냐면 다들 김규식이나 김구나 다들 북한과 상의해가지고 통일된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승만은 아니다. 우리 단독만이라도 주권 국가로 빨리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도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메논위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유엔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가기 직전에 두 차례나 이승만 대통령이 모 윤석을 통해서 야, 메논을 우리 집에 데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 윤석이가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만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득을 하게 돼요. 그 두 차례를 설득하고 난 뒤에 메논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한국은 독립국가가 단독이라도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모 윤숙 두 분의 거짓말이 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월 26일 이제 유엔에서 투표한 결과 찬성이 31표, 반대 2표, 기권이 11표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통과가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 내용도 잘 모르고 박수를 친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메논을 통해서 유엔에 가서 설득해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달라고 해가지고 연설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말 토끼꼬리만한 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용납을 안 하겠죠.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거가 실시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는 그런 선거가 시작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누구냐? 남한 공산화의 3인방이 누구냐? 스탈린, 스티커프, 레베데프 요 세 사람이 남한을 계속 공산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2.7 폭동을 면하면서 선거 저지 폭동을 일으키고 김구를 이제 간첩을 보내가지고 김구를 포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구는 그때 유명한 성명문을 하나 발표하죠. 3천만 동포에게 억고합니다라고 38선을 베고 썰을 지을정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보면 김구는 글을 잘 못 쓴대요. 여기에 누가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작업을 해가지고 김구를 꼬시면서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50총선거를 부인을 해버리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이 성시백이는 지금 북한의 열사묘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 폭동이 일어나면서 곧 이어서 4.3 폭동이 일어납니다. 4.3 폭동 여러분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그들의 좌익들은 끔찍한 학살 만행하고요. 4.3 폭동이 몇 년에 진압이 끝난 줄 알아요? 응? 몇 년? 57년 적어놨죠, 그죠? 9년 만에 끝났어요. 1900 몇 년도에? 48년에 시작해가지고 57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 제주 폭동이 그냥 6.25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장기간에 걸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녀자 젖가슴과 배, 음부, 볼기 등을 찔러 이렇게 해놨죠. 그들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기 보세요. 임신 6개월 형수를 때려 죽였다. 임신한 경관 부인 배를 갈라 죽였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지난날 제주가 꿈꿨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주 폭동 사건 누가 일으킨 거죠? 남로당이에요. 남로당. 네?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일으켰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청년들은 이걸 보면 막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잠잘 시간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제 요거까지 이제 일부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50선거로 인해서 이제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198명이 뽑혔습니다. 제주도의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개의 선거구가 이제 선거를 못 치루었어요. 그래서 198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재헌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당에 딱 올라가면서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게 한번 읽어봐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까지 딱 연결을 하니까 와, 진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제가 오늘 쭉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은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도 반석 위에 딱 세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만을 교회에서 많이 알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청미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죠? 1900 몇 년도죠? 8월 1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국이 되고 난 뒤에 되자마자 2개월 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냐? 군대 안에서 일어나요. 자,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 등을 점령하여 일어난 군내 남로당 반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험난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이때 탄생한 겁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지부지하죠. 자, 그러면서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 배후의 인물이 누군가. 여기 이 사진 제가 한 5년 찾았어요. 드디어 찾아냈어요. 누구냐? 이재복 목사예요. 이재복 목사가 평양신학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신령한 신학교가 어디죠? 평양신학이잖아요. 평양신학교가 그 일대에서 10대 졸업생은 다 선교했습니다. 그 평양신학교 나왔고요. 도쿄신학 영천중앙교회 목사로 근무하고 남로당 군사총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악마의 모습들이 지금 인터넷에 계속 항쟁이다,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거짓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재헌국회 시절에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이 나라에 무기를 좀 달라. 북한이 내려올 수 있다. 이러한 외교를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유교 사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유교 일주일 전에 6월 19일 날 덜레스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국무장관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덜레스 고문이었을 때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쟁 일주일 전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과업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꼭 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냉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역설을 하면서 우리에게 빨리 무기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시 꺼냈냐면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이후에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미군에게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다 보셨다고 했죠? 미군이 언제 철수해야 하죠? 40분이요. 6월 며칠? 옳지, 맞았어. 6월 30일 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50년 6월 25일 날 6.25 동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5분 좀 쉬었다가 제가 한 15분 정도만 강의하고
이 뒷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분 좀 쉬고, 예, 하겠습니다.